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기니, 척박한 땅에서 쌀이 자랐습니다. 1119톤 기니 역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벼농사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벼 종자, 통일벼를 개량한 이슬이벼, 불규칙한 강우와 메마른 토양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수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쌀은 어디로 갔을까요? 국제구호기구에서 찾아왔습니다. 농민들의 쌀을 구입하며 그 쌀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4km를 걸어온 아이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배우기 위해 작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쌀밥 한 그릇. 그 한 그릇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쌀밥 한 그릇을 먹는 아이가 내일 이 땅의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니의 농업 협력 프로젝트를 취재 중인 기자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 이후에 시작된 진짜 이야기입니다. 기니에서 역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벼농사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1119톤. 이 숫자가 집계됐을 때 모두가 환호했어요.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벼가 자랐습니다. 불규칙한 강우를 이겨냈어요. 메마른 토양에서 벼가 자랐습니다.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의 결과였죠. 한국에서 가져온 벼 종자였습니다. 통일벼를 개량한 이슬이벼. 고품질 다수학 품종이었어요. 한국과 기니 농업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했습니다. 기니 농부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1119톤이었습니다. 농민들은 환호했어요. 관계자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론에서는 감동의 결실이라고 보도했죠. 프로젝트 본부에서는 성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성공을 취재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 광장. 포대가 쌓여 있었어요. 농민들이 포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 농민에게 다가갔어요. 디알로 씨였습니다. 45살, 이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었죠. 올해 수확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어요. 작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늘었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손가락을 펼쳤어요. 5배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3포대였는데 올해는 15포대라고 했어요. 5배. 숫자로만 봤던 성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고요. 작년에는 석 달이면 바닥났는데 올해는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팔 수 있는 쌀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이장을 만났어요. 그는 마을 전체 수확량을 알려줬습니다. 작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어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궁금한 것도 있다고 했어요. 남는 쌀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세 번째 마을. 젊은 농민을 만났습니다. 32살 무사 씨였어요. 그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 품종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다고 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무사 씨가 물었어요. 이 쌀을 누가 사갈 거냐고요. 팔 수 있는 거냐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았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확은 성공했다. 가족이 먹을 쌀은 충분하다. 하지만 남는 쌀은 어떻게 되는가? 프로젝트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수확 후 계획이 있냐고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수확된 쌀은 우선 현지 농가에 보급된다고요. 식량 자급이 먼저라고 했어요. 각 가정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럼 남는 쌀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멈췄어요. 그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니는 쌀 소비가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부족해서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1119톤 수확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체 생산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수입을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기니에는 여전히 쌀이 필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걱정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고픔을 참아요. 1119톤은 큰 성공이지만 기니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쌀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장으로 팔려나갈까요? 수입 쌀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갈까요? 저는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1119톤. 이 숫자는 성공을 증명했다. 척박한 땅에서 쌀이 자랐다. 불규칙한 강우를 이겨냈다. 기니 역사상 최초의 쾌거였다. 하지만 이 숫자는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만들었어요. 농가에 보급된 후 남는 쌀은 어디로 가는가? 누가 필요로 하는가? 누가 사갈 것인가? 프로젝트는 재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종자를 보급했어요. 농법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수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확은 시작이었어요. 다시 첫 번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디알로 씨를 찾아갔어요. 그는 포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기자님,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을 쌀은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남은 쌀은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누군가 사갈 거냐고요. 저는 아직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 차창 밖으로 논이 보였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 볏짚만 남은 논. 그 논에서 역사상 최초로 1119톤이 나왔어요. 그 쌀 중 일부는 각 가정으로 갔습니다. 식량 자급을 위해. 하지만 남은 쌀은 어디로 갈까요? 메마른 들판 위에 피어난 황금빛 약속. 그 약속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확은 끝이 아니었다. 수확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농가 보급 이후 남는 쌀의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수확 성공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근 마을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일벼를 개량한 이슬이벼에 대한 소문이 번져나갔어요. 저는 프로젝트 초기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어요. 마을 이장 카마라 씨를 만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농부였어요. 그는 첫 번째로 한국 품종을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종자, 새로운 농법, 익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했다고요. 하지만 결과를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재래종으로 농사 지을 때는 한 포대, 많아야 2포대였어요. 새 품종은 7포대가 나왔습니다. 카마라 씨가 수확한 쌀을 이웃들에게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쌀알이 크고 투명했어요. 쭉정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 농민 한 명이 물었습니다. 나도 심을 수 있냐고요. 카마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로젝트 본부에 가면 종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해 마을 전체가 새 품종을 심었어요. 몇 가구에서 시작된 실험이 마을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수확기가 됐습니다. 농민들은 놀라워했어요. 카마라 씨 말이 맞았습니다. 수확량이 정말 5배 가까이 늘었어요. 마을 광장에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도 왔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수확된 쌀은 우선 각 가정에 보급된다고요. 한 농민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보급되냐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각 가정이 먹을 만큼 우선 배분한다고요.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필요한 곳에 쓰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이곳은 소문을 듣고 새 품종을 도입한 곳이었어요. 젊은 농민 팀바 씨를 만났습니다. 38살. 그는 재래종만 심다가 새 품종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왜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팀바 씨가 대답했어요. 이웃 마을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5배 수확한다는 소문을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해요. 이웃 마을을 방문했을 때 포대가 쌓여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쌀알도 만져봤어요. 품질이 달랐습니다. 그때 결심했다고요. 팀바 씨는 새 품종을 심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재래종으로 새 포대 나오던 땅에서 14포대가 나왔습니다. 팀바 씨 가족은 처음으로 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작년에는 6달이면 바닥났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다른 곡식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팀바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먹고도 남는다고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마을은 가장 최근에 새 품종을 도입한 곳이었어요. 마을 이장 수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마을들이 먼저 시작했을 때도 지켜봤다고 합니다. 왜 기다렸냐고 물었습니다. 수마 씨가 대답했어요. 확실한 걸 보고 싶었다고요. 한두 번 성공이 아니라 계속 성공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마을 농민들이 새 품종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수확기가 됐습니다. 결과는 다른 마을들과 같았어요. 5배 수확. 농민들은 기뻐했습니다. 수마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도 예전보다 나아졌다고요. 각 가정이 먹을 쌀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했어요. 저는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마을도 있고 스스로 종자를 구해서 심는 마을도 있다고 했어요. 농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확산된다고요. 결과가 증명하니까요. 하지만 담당자의 표정에 고민이 보였습니다. 확산은 좋은데 과제도 생긴다고 했어요. 무슨 과제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종자 공급이 첫 번째 과제라고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모든 농가가 원하는 만큼 종자를 받을 수 없다고요.
기술 지원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농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농가도 있다고 해요. 그런 곳에서는 수확량이 기대보다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과제를 말했습니다. 각 가정에 필요한 식량을 보급하고 나면 남는 쌀이 생긴다고요. 그 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다시 첫 번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카마라 씨를 찾았어요. 마을이 어떻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카마라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 마을은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어요. 남는 쌀이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확산은 성공했다. 한 마을에서 여러 마을로. 농민들은 식량 자급에 한 걸음 다가갔다. 각 가정이 충분한 쌀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농가 보급 이후 남는 쌀. 그 쌀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농민들은 처음 겪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가족이 먹고도 쌀이 남았습니다. 저는 킨디아 지역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광장에 농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디알로 씨가 다른 농민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었어요. 디알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남은 쌀을 어떻게 할지 의논 중이라고요. 올해는 수확량이 많았다고 했어요. 각 가정마다 쌀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손가락으로 세었어요. 자기 집은 5포대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웃집은 3포대, 또 다른 집은 4포대. 마을 전체로 계산하면 100포대가 넘는다고 했어요. 이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모임의 주제였습니다.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져가서 팔자고요. 다른 농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장까지 멀다고 했습니다. 운반비가 많이 든다고요. 또 다른 농민이 제안했습니다. 마을에 오는 상인에게 팔자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반대했어요. 상인들은 값을 너무 낮게 준다고 했습니다. 논의가 계속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라베 지역이었어요. 이곳 농민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만났어요. 그는 작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남은 쌀을 팔려고 했다고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중간 상인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상인이 얼마를 줬냐고 물었습니다. 이장이 대답했어요. 포대당 시장 가격의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요. 왜 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장이 설명했어요. 도시 시장까지 가려면 운송수단이 필요하다고요. 트럭을 빌리려면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도시 시장에 가도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어떻게 가격 협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여기는 처음으로 판매할 쌀이 생긴 곳이었어요. 젊은 농민 무사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흥분해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쌀을 팔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무사 씨가 말했습니다. 재래종을 심을 때는 수확한 쌀을 전부 먹었다고요. 팔 만큼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다고요. 하지만 어디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사 씨가 말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중간 상인에게 팔았다고 들었다고요. 하지만 값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무사 씨가 대답했어요. 기다리겠다고요.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농민들이 남은 쌀을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라고요. 수확은 성공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로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많이 남을 줄 몰랐다고요. 수확량이 예상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요. 정부 구매, 민간 유통업체 연결, 국제기구 협력.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 시장을 찾았어요. 쌀 판매 구역으로 갔습니다. 상인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어디서 쌀을 들여오냐고 물었습니다. 상인이 대답했어요. 대부분 수입한다고요. 태국, 베트남, 인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된 쌀은 안 파냐고 물었습니다.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다고요. 왜 현지 쌀을 더 안 들여오냐고 물었습니다. 상인이 설명했어요.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수입 쌀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현지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살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상인이 대답했어요. 있다고요. 품질만 괜찮으면요. 저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현지 쌀을 사고 싶다. 하지만 공급이 불안정하다. 품질도 들쑥날쑥하다. 한 상인이 덧붙였습니다. 수입 쌀은 대량으로 들어온다고요. 계약이 명확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지 농민들과는 거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량씩 오고 가격 협상도 복잡하다고요. 저는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기니는 쌀이 부족해서 수입에 의존합니다. 동시에 농민들은 남은 쌀을 팔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요는 있었습니다. 공급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둘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디알로 씨의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를 찾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대답했어요. 결론이 안 났다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디알로 씨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상하지 않냐고요. 기니 사람들은 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쌀이 있다고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디알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쌀을 사줬으면 좋겠다고요. 제값을 주고요. 그러면 내년에 더 열심히 농사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판매할 쌀이 생겼다. 역사상 처음이었다. 하지만 판로가 없었다. 농민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오기를, 제값을 주고 쌀을 사가기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매자를. 그 구매자는 언제 나타날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남은 쌀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중간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프로젝트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방문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본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프로젝트 담당자가 소개했습니다. 국제구호기구에서 왔다고요. 국제구호기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했어요. UN 산하기구라고 설명했어요. 왜 이곳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기니의 쌀 생산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다고요. 현지에서 생산된 쌀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세계 식량 계획은 식량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구라고요. 학교 급식, 난민 지원, 긴급 구호 같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쌀을 사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현지에서 생산된 식량을 구매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게 현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세계 식량 계획팀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동행했어요. 첫 번째 마을, 디알로 씨의 마을이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담당자가 쌀을 확인했어요. 포대를 열어서 쌀알을 살펴봤습니다. 품질을 검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쌀알 크기, 쭉정이 비율, 수분 함량,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품질이 좋다고요. 통일벼를 계량한 이슬이벼는 맛과 향, 식감이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구매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어요. 디알로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사줄 수 있냐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포대당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디알로 씨가 놀랐습니다. 중간 상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높았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가격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농민들이 웅성거렸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라베 지역이었어요. 여기서도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품질 검사, 가격 제시.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냐고요. 세계 식량 계획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필요한 만큼이라고요.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매년 계속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요. 조건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품질을 유지할 것,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것.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을, 무사시의 마을이었습니다. 무사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 쌀을 사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품질이 우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무사시가 물었습니다. 산 쌀은 어디로 가냐고요.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학교로 간다고요. 기니의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학교요? 무사시가 되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네, 학교라고요. 아이들 급식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무사시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우리 쌀을 아이들이 먹는다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무사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좋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키운 쌀이 아이들 밥이 된다면 기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여러 마을에서 쌀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 본부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마을 대표들이 모였어요. 세계식량계획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구매 절차, 품질 기준, 가격 책정 방식. 농민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 농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팔 수 있냐고요. 세계식량계획 외에 시장에도 팔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물론이라고요. 우리는 일부만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고요. 또 다른 농민이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살 거냐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품질과 공급이 안정적이면 계속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디알로 씨를 찾았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디알로 씨가 대답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석 달 전만 해도 남은 쌀을 어떻게 할지 막막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판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말했어요. 우리 쌀이 아이들에게 간다고요. 그게 가장 기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찾아왔다. 농민들이 기다리던 구매자였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농민들에게는 판로가 생겼습니다. 수확한 쌀이 현금이 됐어요. 그리고 그 쌀은 특별한 곳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학교로. 세계식량계획이 구입한 쌀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트럭을 따라갔어요. 쌀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킨디아 지역의 한 초등학교였어요. 학교 정문에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포대를 내리는 걸 지켜봤어요. 포대가 학교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쌀로 뭘 하냐고요? 교장이 대답했어요. 급식을 만든다고요. 학생들 점심으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까지는 없었다고요.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왜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설명했어요. 세계식량계획이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요. 현지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해서 학교에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교 마당에 아이들이 모였어요. 줄을 섰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조리실에서 선생님들이 쌀밥을 담아줬습니다. 그 위에 야채 소스를 뿌렸어요.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1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파투마였어요. 급식이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파투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쌀밥을 먹냐고 물었어요. 가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온다고요.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급식이 시작되면서 뭐가 달라졌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대답했어요. 학생 수가 늘었다고요. 얼마나 늘었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말했어요. 작년보다 30% 증가했다고요. 급식 소식을 듣고 등교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파투마에게 물었습니다. 학교까지 어떻게 오냐고요. 걸어온다고 대답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1시간이라고 했습니다. 1시간이나 걸어오냐고 되물었어요. 파투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사는 친구는 4km 떨어진 곳에서 온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멀리서 오냐고 물었습니다. 파투마가 대답했어요. 배우고 싶어서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로 갔습니다. 라베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좀 더 큰 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급식이 언제 시작됐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대답했어요. 석 달 전이라고요. 세계식량계획 지원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말했어요.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왜 집중하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배고파서 수업 중에 조는 아이들이 많았다고요. 지금은 점심을 먹으니 오후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적도 올랐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중학교 입시 성적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합격률이 높아졌다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 학교도 마당에서 급식을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남자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을 물었어요. 이브라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2살이었어요. 학교가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이브라임이 대답했어요. 좋다고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준다고 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이브라임이 말했어요. 4km라고요.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매일 걸어오냐고 물었습니다. 이브라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면 괜찮다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학교에 오냐고 물었습니다. 이브라임이 대답했어요. 공부하고 싶어서라고요. 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오면 배고프지 않다고 했어요. 이브라임의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말했어요. 이브라임은 성실한 학생이라고요. 결석을 거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급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결석이 잦았다고요. 하지만 급식이 시작되고 매일 온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학교는 마무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학교는 급식이 시작되면서 살아났다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설명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이 적었다고요.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오는 아이는 더 적었다고 합니다. 급식이 시작되고 뭐가 달라졌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대답했어요.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그리고 결석률이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왜 결석률이 줄었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급식 때문에 온다고요. 처음에는 밥 때문에 왔지만 오다 보니 공부에도 흥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쌀밥을 받아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릇을 들고 구석에 앉았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하게. 한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작았어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몇 살이냐고요? 8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마리암이었어요. 학교가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글자를 배운다고 했어요. 숫자도 배운다고요. 집에서 밥을 먹고 오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암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은 안 먹는다고요. 학교 와서 점심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먹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암이 대답했어요. 가끔 먹는다고요. 엄마가 만들어주면 먹는다고 했습니다. 마리암의 담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암은 똑똑한 아이라고요. 글을 빨리 배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하다고 했어요. 급식이 없었으면 이 아이는 학교에 못 왔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쌀밥 한 그릇이 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고요. 마리암에게 물었습니다. 크면 뭐가 되고 싶냐고요. 마리암이 대답했어요. 선생님이라고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선생님이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암이 말했어요.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라고요. 우리를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노트를 펼쳤어요. 세계 식량 계획이 구입한 쌀이 학교로 왔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겼어요. 그 위에 소스를 뿌렸습니다.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쌀밥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공공식량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미래였습니다. 파투마는 1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이브라임은 4km를 걸어왔어요. 마리암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먹는 쌀밥 한 그릇, 그것은 내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쌀밥 한 그릇을 먹는 아이가 내일 이 땅의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학교들을 찾았습니다. 급식이 시작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라베 지역의 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고 물었어요. 교장이 말했어요. 중학교 입시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시자 전원 합격했다고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전원이냐고요.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올랐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설명했어요. 급식이 큰 역할을 했다고요. 급식과 성적이 무슨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말했어요. 배고프지 않으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특히 오후 수업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아이들이 졸았다고 해요. 점심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어요. 점심을 먹으니 오후 수업도 활기차다고 했습니다. 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오후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과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은 아이샤. 올해 중학교 입시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아이샤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었어요. 아이샤가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들었다고요.
특히 오후 수업을 잘 들었다고 했어요. 왜 오후 수업을 강조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샤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배가 고팠다고요. 수업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점심을 먹으니 달랐다고 했어요. 아이샤의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샤는 원래 똑똑한 아이라고요. 하지만 작년에는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급식이 시작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학교로 갔습니다. 킨디아 지역이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출석률이 높아졌다고요. 작년에는 결석이 잦았다고 합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급식이 있으니 부모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고요. 일손이 부족해도 학교는 보낸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설명했어요. 학교에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이유라고요. 가난한 가정에서는 끼니 하나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무함마드였어요. 학교가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무함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성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무함마드가 대답했어요. 올랐다고요.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왜 올랐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무함마드가 말했어요. 학교에 매일 오니까요. 작년에는 자주 못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매일 온다고 했어요. 왜 매일 오냐고 물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밥이 있으니까요. 무함마드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수학을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작년에는 결석이 많아서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다르다고 했어요. 꾸준히 오니 실력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학교는 마무라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정리한 표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평균 점수가 올랐다고 했어요. 특히 수학과 읽기 영역에서 큰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말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다고요. 하지만 급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급식이 성적에 그렇게 영향을 주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배고픈 아이는 공부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파티마였어요.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파티마가 대답했어요. 올해가 훨씬 좋다고요. 왜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파티마가 말했어요. 학교에 오는 게 기대된다고요. 공부도 재미있고 밥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성적도 올랐냐고 물었습니다.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랐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줬다고요. 파티마의 어머니도 학교에 와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했어요. 파티마가 변했다고요. 어떻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했어요. 학교 가는 걸 좋아하게 됐다고요. 작년에는 가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급식 덕분이라고요. 점심 한 끼를 학교에서 해결하니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티마가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학교들의 변화에 대해 물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효과가 크다고요. 급식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상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급식은 아이들을 학교로 오게 만든다고요. 학교에 오면 배운다고 했습니다. 배우면 성적이 오른다고요. 성적이 오르면 미래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담당자도 만났습니다. 그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식사 제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급식은 그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효과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확하게 있다고요. 출석률 증가, 성적 향상, 중퇴율 감소,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급식이 시작됐다. 쌀밥 한 그릇이 제공됐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학교에 왔습니다. 수업에 집중했어요. 성적이 올랐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자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쌀밥 한 그릇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농촌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농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킨디아 지역의 한 마을. 논에서 농민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내기 철이었어요. 디알로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논에서 묘를 심고 있었어요. 올해도 같은 품종을 심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통일별을 개량한 이슬이 별을 심는다고 했어요. 재래종은 안 심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재래종은 안 심는다고 했습니다. 왜 안 심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설명했어요. 재래종은 쭉정이가 많다고요. 수확해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쌀이 적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손가락으로 비율을 표시했어요. 재래종은 수확량의 5분의 1 정도만 제대로 된 쌀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쭉정이거나 불량이라고요. 새 품종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쌀이라고 했어요. 쭉정이가 거의 없다고요. 다른 농민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전체가 이제 새 품종만 심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라베 지역이었어요. 여기서도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카마라 씨를 만났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재래종을 심는 사람이 있냐고요. 카마라 씨가 대답했어요. 이제 없다고요. 모두 새 품종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왜 모두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카마라 씨가 설명했어요. 결과가 명확하니까요. 재래종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카마라 씨가 말했어요. 재래종은 한 포대 나오면 다행이라고요. 새 품종은 5포대 이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 의미하냐고 물었습니다. 카마라 씨가 대답했어요. 생존이라고요. 한 포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을, 마무라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처음 새 품종을 도입한 곳이었어요. 젊은 농민 무사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논에서 쉬고 있었어요. 올해는 어떤 품종을 심냐고 물었습니다. 무사 씨가 대답했어요. 물론 새 품종이라고요. 작년 경험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무사 씨가 말했어요. 놀라웠다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확하고 확신했다고 했어요. 뭘 확신했냐고 물었습니다. 무사 씨가 대답했어요. 이 품종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요. 무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래종을 심을 때는 항상 불안했다고요. 수확기가 와도 얼마나 나올지 몰랐다고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거의 못 거둘 때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새 품종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좀 나빠도 수확량이 괜찮다고요.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다른 농민들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전체가 바꿨다고 했습니다. 재래종을 심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요. 저는 프로젝트 본부로 갔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재래종과 새 품종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냐고요. 담당자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였어요. 재래종은 줄어들고 새 품종은 늘어나는 추세가 명확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재래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됐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지역에서는 새 품종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농민들의 선택이라고요. 강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해요.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생존이라고요. 농민들에게는 수확량이 생존과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디알로 씨에게 물었어요. 재래종을 완전히 포기한 거냐고요. 디알로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고요. 선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설명했어요. 재래종은 조상들이 심던 벼라고요. 오랜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했어요. 문화보다 생계가 먼저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문화도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혹시 재래종을 그리워하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말했어요. 가끔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새 품종을 심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마을 농민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농민은 말했습니다. 재래종은 추억이라고요. 하지만 새 품종은 미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농민은 말했어요.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고요. 한 포대와 5포대 중에서 고르라면 당연히 5포대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한 나이든 농민이 말했습니다. 평생 재래종만 심었다고요. 하지만 손자들을 보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손자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면 수확량이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통일벼를 개량한 이슬이 벼가 확산됐다. 재래종은 줄어들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었다. 농민들의 선택이었다. 선택의 기준은 생존이었습니다. 문화보다 생계가 가까웠어요. 추억보다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농민들은 매년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1년이 결정됩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선택했어요. 재래종 한 포대보다 새 품종 5포대. 그것이 농민들의 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기니로 돌아왔어요. 프로젝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킨디아 지역의 마을이었어요. 디알로 씨의 마을.
디알로 씨가 논에 서 있었습니다. 올해도 풍작이었다고 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수확했다고 합니다. 농사가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말했어요. 예전보다 나아졌다고요. 통일벼를 개량한 이슬이벼로 계속 농사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니는 여전히 쌀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수확량이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건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의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다고요. 우리 마을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이 아이들에게 간다고 했어요. 가족 생활은 어떻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디알로 씨가 말했어요. 조금 나아졌다고요. 아이들 학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학교로 갔습니다. 여전히 급식이 제공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급식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교장이 대답했어요. 네, 계속되고 있다고요. 학생들 변화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교장이 말했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요. 출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 아이들이 급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만났던 아이들도 보였어요. 파투마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파투마가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요. 공부가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꿈은 여전히 같냐고 물었습니다. 파투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꿈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이브라힘도 만났습니다. 여전히 4km를 걸어서 학교에 왔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브라힘이 대답했어요. 괜찮다고요. 학교가 좋아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맛있다고 했어요. 마리암도 찾았습니다. 1년 전보다 많이 자라 있었어요. 여전히 선생님이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본부를 찾았습니다. 담당자와 이야기했어요. 프로젝트가 어떻게 발전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더 많은 마을이 통일벼를 개량한 이슬이벼를 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니의 쌀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고 했어요. 생산량이 늘었지만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는 거라고요. 지금 심은 씨앗이 내일의 수확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보건소였어요.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어요.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시작됐다고요. 쌀이 제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효과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다고요. 산모들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기들도 더 건강하게 태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한 산모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바투.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영양 지원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바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았다고 했습니다. 임신 중에 쌀을 받았다고요.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어떤 도움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바투가 대답했어요. 제대로 먹을 수 있었다고요. 예전에는 임신 중에도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쌀을 받으니 조금 나아졌다고 했어요. 아기는 건강하냐고 물었습니다. 바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건강하다고요. 의사도 잘 크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농민들을 만났어요. 통일벼를 개량한 이슬이벼는 계속 심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른 품종은 생각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이 벼가 우리 삶을 조금 바꿨다고요. 여전히 어렵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농민이 말했어요. 우리가 수확한 쌀이 아이들에게 간다고요. 그게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로 다시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했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변했다고요. 예전보다 활기차다고 했습니다. 급식이 있으니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늘었다고요. 공부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요. 교육을 받으니까요. 배우면 선택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119톤에서 시작된 이야기. 기니는 여전히 쌀이 부족합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은 매년 씨앗을 뿌립니다. 통일벼를 개량한 이슬이벼. 수확합니다. 일부는 학교로 갑니다. 아이들이 먹습니다. 산모들도 지원받습니다. 영유아들도 영양을 공급받아요.
조금씩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파투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브라임은 중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마리암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먹는 쌀밥 한 그릇, 그것은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니의 식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시작은 됐어요. 디알로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쌀이 아이들에게 간다고요. 그게 가장 의미 있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오늘의 쌀밥이 내일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아이가 내일 이 땅을 이끌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진행 중입니다. 완성은 아니에요. 시스템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손에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수학은 끝이 아니었다. 수학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